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이 된 김정호라고 합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외로움이 커져가고 있어요. 저는 30년 넘게 대형 의류 무역회사에서 해외 영업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기에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재로 인정받았죠.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보람찬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제가 65살에 퇴직할 때까지 우리 가족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월 153만 원이 나오니 노후 준비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결혼하여 독립했고 아내와 단둘이 서울 근교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그동안 일 때문에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골프도 배우고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녔죠. 가장 즐거웠던 건 매월 한 번씩 회사 동기들과 모임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10명이 한 조였는데 3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최연장자인 박 부장은 저보다 3살 많은 72살이고 막내인 정 과장은 66살이었죠. 퇴직 후에는 다들 시간이 많아져서 만남의 횟수가 늘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과 계절마다 1박 2일 여행을 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6년 정도를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8살이 되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활병원에 입원시켰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3달 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를 씻기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 2번 방문 간호사가 오고 주 3회는 제가 아내를 데리고 근처 재활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런 생활이 2년쯤 지속되었을 때 우리 모임에 첫 불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았던 박 부장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6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 9명은 모두 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최 부장이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 나이가 그렇잖아.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생길 거야. 그 말이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박 부장의 빈자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그 다음 해에 이 부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살아는 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와 대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모임에는 8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최 부장과 정 과장이 같은 달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임은 6명이 되었습니다. 모임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와 가족 자랑, 여행 계획 등으로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누가 아프다는 소식과 병원 정보, 좋은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지? 이 질문이 우리의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내 간병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긴 시간 서 있기가 힘들고 무릎 관절도 안 좋아져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돌봐야 했기에 제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아내 병간호를 3년째 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분담금을 내고 같은 아파트로 재입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아파트였지만 서울보다는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문제는 친구들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하고 나서 처음 2달간은 모임에 참석했지만 왕복 3시간이 넘는 이동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아내를 혼자 집에 두고 오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결국 저는 매달 열리는 정기 모임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며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또 한 명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남은 4명의 친구들과도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아마 그들도 각자의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으로 바빴을 겁니다. 이 시기에 아들과 딸도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어머니랑 아버지 모두 건강을 잃으실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라도 구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었고 우리의 노후 자금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국민연금 153만 원으로는 생활비와 아내의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빠듯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도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상당 부분 사용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딸이 매달 30만 원씩 보태주기로 했고 그 돈으로 주 3일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오는 날이면 저는 잠시 밖에 나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나이 드신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자주 뵙네요. 혹시 근처에 사세요? 그분은 윤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70세라고 했지만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셨고 은퇴한 중학교 체육교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몸에 무리가 없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윤 선생님과 함께 태극권을 배웠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들이 제 뻣뻣한 관절에도 부담이 없었고 명상 같은 느낌이 들어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윤 선생님을 통해 아파트 경로당의 소모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나 바둑을 두는 모임, 시 낭송 모임, 합창단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오는 날이면 한두 시간씩 경로당에 들러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때 아내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이번에는 폐렴이 왔는데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 회복이 더뎠습니다. 병원에 2주간 입원하면서 또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통장에는 4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더 부담을 주기도 미안했고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의 노인복지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저희 상황을 듣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권유했습니다. 아내분께서 장기요양 3등급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이용해 국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한 달 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아내는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았고 이제 요양보호사 비용의 85%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파트 경로당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 낭송 모임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평생 문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제가 이제 시를 읽고 감상하는 일에 푹 빠졌습니다. 모임 회원들은 대부분 저보다 어렸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우리는 시를 통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시 낭송 시간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직장 동료 중 한 명인 송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 씨 어떻게 지내나? 오랜만이야. 반가운 마음에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전화의 목적은 슬픈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모임의 또 다른 친구인 윤 차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넷밖에 안 남았어. 장례식이 내일이야. 마지막으로 한번 보내줘야지. 저는 아내의 상태가 안정적이라 판단하고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특별히 하루 종일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비용을 더 지불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로 향하는 전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송 부장과 남은 2명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모두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 차장은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걱정 마. 금방 좋아질 거야. 그가 말했지만 우리 모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4명이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호야, 너 요새도 그림 그려? 송 부장의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젊었을 때 취미로 그림을 그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야.
지금은 시 낭송 모임에 다니고 있어. 제 대답에 그가 웃었습니다. 시 낭송이라고? 너 참 의외다. 그래, 나이 들수록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게 중요해.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다음에는 정훈의 집 근처에서 만나자. 우리가 가면 되지. 하지만 그 다음 만남은 없었습니다. 석 달 후 송 부장이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는 남은 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우리 10명 중 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흘렀습니다. 남은 2 친구와는 전화로만 간간히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저는 아파트 경로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특히 시 낭송 모임에서 만난 이진호 선생님은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73살의 전직 국어교사였던 그는 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에게 시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었습니다. 시는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켜주는 창구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지요. 상실감, 외로움,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시를 통해 표현하고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권유로 저는 직접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유치한 시였지만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병간 후 친구들의 죽음, 노년의 외로움과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시로 표현하면서 저는 조금씩 위로받았습니다. 시 낭송 모임에서는 매달 한 번씩 자작시 발표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제 시를 낭송했습니다. 떠나간 친구들에게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낭송을 마치자 박수와 함께 여러 회원들이 공감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시네요.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자신감을 갖고 시를 쓰고 낭송하게 되었습니다. 시를 통해 표현하는 동안 친구들을 잃은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임의 회장이던 박 선생님이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시 낭송 대회에 저를 추천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모임 회원들의 격려에 힘입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대회 날 저는 떠나간 친구들에게라는 시를 낭송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감정이 실리면서 제 마음속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은 2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값진 것은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상식 후 여러 어르신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니 정말 외롭더라고요. 제 남편도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당신 시를 들으니 제 마음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복지관의 문학 동아리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 이틀은 복지관에서 주 1일은 아파트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어 낮 시간에는 제가 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건강체조, 노래 교실 등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운 것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카카오톡 사용법을 배워 멀리 있는 자녀들과 더 자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오락거리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동아리 회원들과도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옛 직장 동료들이 생각났습니다. 남아있는 2 친구에게 연락해보니 한 명은 이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다행히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요즘 뭐해, 정우야? 건강한 친구인 최 부장의 질문에 저는 제 근황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시 낭송이라고?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는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만날래? 내가 거기까지 갈게. 최 부장의 제안에 저는 기뻤습니다. 일주일 후 그가 제가 사는 동네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운동 모임에 다니고 있어. 건강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해.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추억, 여행했던 이야기, 그리고 떠나간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였지만 함께 나누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우야, 우리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그날 저녁 최 부장은 제 아내도 만나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헤어질 때 그는 약속했습니다. 이제 자주 만나자.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올게.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매달 한 번씩 최 부장이 찾아왔고 우리는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때로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고 근처 산책로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이기에 긴 설명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 부장의 방문이 7개월째 되던 날 그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정호야, 미안한데 이번 달은 못 갈 것 같아.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2주 후 최 부장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래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네요.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바로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최 부장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정호야.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반겼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 이루지 못한 소망, 후회되는 일들,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정호야, 나는 행복했어.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최 부장은 한 달을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 10명 중 9명이 세상을 떠났고 오직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최 부장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남았을까? 내가 마지막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복잡한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누워 있는데 문득 젊었을 때 읽었던 소설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사람에게는 마지막 임무가 있다. 그 문장이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공책을 펼쳤습니다. 우리 10명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함께 일했던 시간들, 퇴직 후의 여행, 그리고 한 명씩 세상을 떠나는 과정까지.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우정과 삶에 대한 헌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3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시로 다듬었습니다. 10개의 별이 지다라는 제목의 긴 연작시였습니다. 복지관 문학 동아리에서 이 시를 발표했을 때 모두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 이 시를 책으로 출판해 보는 게 어떨까요? 동아리 지도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냈습니다. 복지관의 도움으로 지역문화재단의 노인 창작 지원 사업에 응모했고 소액의 출판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비를 조금 보태 마침내 저의 첫 시집이 출판되었습니다. 10개의 별이 지다 마이너스 김정호 시집. 얇은 책이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복지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시 낭송 모임과 문학 동아리 회원들, 그리고 저를 아는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떠나간 친구들의 가족들도 몇 명 참석했습니다. 최 부장의 아들, 박 부장의 부인, 정 과장의 딸. 그들은 제 시를 통해 자신들의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들 이야기를 들으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정 과장의 딸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책에서 몇 편의 시를 낭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람의 임무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나는 남겨졌다. 10개의 별 중 마지막 하나로. 나의 임무는 기억하는 것. 우리가 함께 웃고 울고 살았던 시간을. 나는 증언한다. 우리가 여기 있었음을. 우리의 삶이 의미 있었음을. 나는 약속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간직하겠노라고. 낭송을 마치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 기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제게 시 창작 수업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2시간 6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시를 쓰고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70대에서 80대였고 저마다의 인생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로 표현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상실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죠. 김 선생님, 시를 쓰면서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한 여성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글로 써내려가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과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수업이 1년째 접어들 무렵 복지관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작은 문집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동참했고 각자의 최고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 - 노송 시창작반 작품집이라는 제목으로 소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비용 문제로 50부만 인쇄했지만 모두에게 소중한 성취였습니다. 작품집 출간 기념으로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복지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자 자신의 시를 낭송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신문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녀는 어르신들의 시 창작 활동과 그 치유적 효과에 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친구들을 잃은 경험과 시를 통해 위로를 찾게 된 과정,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신문에 실린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왔습니다. 인근 다른 복지관에서도 저를 초청해 시 창작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70살이 되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다른 복지관을 방문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의료는 많지 않았지만 교통비와 식사비를 지원받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강을 통해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아직도 매일 아침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83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함께 한 아내가 치매로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 정말 외롭더라고요. 75세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상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제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해졌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의사는 혈관성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되었고 주간보호센터도 주 5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내를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요양원을 권했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날 알아보지 못해도 난 당신을 알아봐요. 매일 아침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간병의 부담이 컸지만 시 창작과 강의 활동은 제게 중요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내는 가끔씩 제 시를 들을 때만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젊은 시절을 담은 시를 낭송할 때면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당신과 나 한강변을 걷던 그날. 벚꽃이 우리 머리 위로 흩날리던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 그때 당신의 미소가 내 인생의 봄이었네. 이 시를 읽을 때면 아내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딘가에 우리의 추억이 남아있는 것 같아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시와 글을 모아 2번째 시집을 출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내에 관한 시들을 모았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제목의 시집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부터 결혼, 자녀 양육, 그리고 아내의 투병까지 30편의 시를 시간순으로 엮었습니다. 이 시집은 첫 번째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노인 문학 동아리들 사이에서 회람되었고 지역 도서관에서 소장 요청도 받았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처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들과 딸이 가족들을 데리고 참석한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도 증조부의 시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손녀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시가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후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중요한 건 마음이야. 두 번째 시집이 나온 후 저는 더 자주 초청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 도서관, 문화센터, 심지어 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주로 노년의 창작 활동이나 시를 통한 치유였습니다. 제가 72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의 강연은 특별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노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되면 친구들을 잊는 게 정말 슬플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요, 매우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해요. 남겨진 사람들의 의무니까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치매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시를 읽어주신다는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할머니에게 시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대를 뛰어넘어 누군가에게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70세 생일을 맞은 그의 겨울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곁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완전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아내도 모두 떠나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외로움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렵거나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더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고독에 관한 명상이라는 연작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탐구하는 시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과 도서관 활동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는 주 3일을 밖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문학동아리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습니다. 70살의 오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퇴직 교사로 평생 국어를 가르쳤지만 시는 처음 쓴다고 했습니다. 늦게 시작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69에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오 선생님은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이었습니다. 아내를 간병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경험도 비슷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워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외에도 가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노년의 새로운 우정이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다시 사회적 관계를 넓혀갔습니다. 그분의 지인들, 다른 문학 동아리 회원들과도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75 생일에는 1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제 노년이 풍요로워졌어요. 오 선생님이 축하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저는 69살에 시작했던 새로운 삶이 75에는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느낍니다. 친구들을 잃은 슬픔, 아내를 간병했던 고통, 혼자 남겨진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시를 통해 표현한 감정들, 다른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가 제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별히 밤에 홀로 누워 있을 때면 떠나간 이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것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펜을 들고 그 감정을 시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쓴 시 한 편을 나누고 싶습니다. 노년의 발견. 나는 잃었다. 친구들을, 아내를, 젊음을. 그러나 나는 찾았다. 글쓰기의 기쁨, 새로운 만남의 설렘, 고독의 지혜를.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배웠다. 상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을, 외로움 속에서도 창조할 수 있음을.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는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진다는 것을.